새벽 4시, 거대한 도시 서울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드는 시간. 여의도에 우뚝 솟은 JW그룹 타워의 로비는 바깥의 어둠과는 대조적으로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빛은 최고급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일렁였다. 아직은 그 누구의 발소리도 이 정적을 깨뜨리지 않았다. 출근 전쟁을 치를 수많은 직원들, 야망에 찬 눈빛으로 복도를 활보할 임원들, 그들 모두가 아직은 각자의 꿈속을 헤매고 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빌딩에는 언제나처럼 가장 먼저 깨어나는 이가 있었다. 한지평. 그의 이름 앞에는 미화부 소속이라는 조용한 직함이 붙었다. 그는 이미 1시간 전부터 자신의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걸레는 단순한 청소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한 전우의 손을 잡듯 익숙하고 편안한 감각을 전해주었다. 지평은 JW그룹의 거대한 황동 로고 앞에 섰다. 세월의 흔적이 희미하게 묻어나는, 그러나 여전히 위풍당당한 로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융천을 꺼내 조심스럽게 로고를 닦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기계적이지 않았다.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는 고고학자처럼, 혹은 갓 태어난 아기를 어루만지는 아버지처럼 그의 손길에는 깊은 애정과 경외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의 눈이 로고의 특정 부분, J와 W가 만나는 지점에 머물렀다. 20년 전 이 로고가 처음으로 이 자리에 걸리던 날,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바로 이 자리에서 그것을 올려다보았다. 지평 씨와 원영의 꿈. 우리 JW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빛이 될 거예요. 아내 원영의 목소리가 아련한 메아리처럼 귓가에 울렸다. 그 목소리는 이제는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과거의 파편이 되어 그의 심장을 조용히 핥히었다. 그의 외모는 그의 직업과 완벽하게 어울렸다. 살짝 바랜 듯한 푸른색 작업복, 오랜 노동으로 마디가 굵어진 투박한 손, 그리고 세월이 깊게 파놓은 이마의 주름. 하지만 그의 눈은 달랐다. 5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깊었다. 그 눈은 단순히 사물을 보는 것을 넘어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듯한 총기를 담고 있었다. 그는 복도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만 그들의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바쁘게 움직이는 구두의 각도에서 그날의 기분을, 스쳐 지나가는 향수 냄새에서 그 사람의 취향을, 어깨에 쌓인 미세한 먼지에서 어젯밤의 피로를 읽어냈다. 그는 이 빌딩의 의사였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구석의 헐거워진 타일, 복도 끝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형광등, 환풍구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음의 변화. 그는 이 거대한 유기체의 모든 이상 신호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직업적 성실함을 넘어선 거의 본능에 가까운 감각이었다. 이 빌딩은 그의 분신이자 잃어버린 꿈의 유일한 흔적이었기 때문이다. 오전 7시가 되자 빌딩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가 분주히 오르내리고 로비는 값비싼 구두 소리와 아침 인사로 활기를 띠었다. 지평은 자신의 존재를 최대한 지우며 청소 카트를 밀었다. 그는 소음의 일부였고 배경의 일부였다. 누구도 그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정문 회전문을 통해 폭풍처럼 한 남자가 들어섰다. 강민혁. 최근 해외지사에서 놀라운 실적을 올리고 본사 핵심 임원으로 정역 발탁된 JW그룹에 떠오르는 태양이었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든 비스포크 슈트,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하게 닦인 구두, 그리고 손목에서 오만한 빛을 발하는 스위스제 시계까지. 그의 온몸은 성공과 야망이라는 단어로 도배되어 있었다. 강민혁은 귀에 꽂은 블루투스 이어셋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며 성큼성큼 걷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로비의 소음을 가를 만큼 크고 단호했다. 비효율적인 인력 구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것들은 과감하게 쳐내야죠. JW의 이미지는 속도와 완벽함, 이 두 가지로 요약되어야 합니다. 그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그는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다. 세상이 자신을 위해 길을 비켜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다 그의 비싼 구두가 지평의 청소 카트 바퀴에 부딪힐 뻔했다. 쯧! 강민혁은 사과 한마디 없이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다. 그의 시선이 잠시 지평에게 머물렀다. 그 시선에는 벌레를 보는 듯한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통화를 계속하며 보란듯이 말했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풍경부터가 문제입니다. 본사 로비에 아직도 저런 식으로. 당장 개선안 올리세요. 그의 말은 지평의 심장에 날아와 박히는 작은 유리 조각 같았다. 하지만 지평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여 강민혁이 지나갈 수 있도록 카트를 옆으로 비켜주었다. 수많은 모욕과 무시에 단련된 사람 특유의 체념 어린 몸짓이었다. 하지만 그의 맑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 순간적으로 차가운 불꽃이 일었다가 사라졌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차라리 연민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저 젊은이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짓밟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구나. 오후 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JW 넥스트젠이라는 이름의 혁신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화려하고 거침이 없었다. 온갖 전문 용어와 현란한 그래프가 스크린을 수놓았다. 그의 논리는 차가운 효율성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우리는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에 투자해야 합니다. 감성에 기댄 온정주의는 기업을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일 뿐입니다. 그의 말에 젊은 직원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 나이 든 임원들은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같은 시각 지평은 지하 2층의 중앙기계실 근처를 지나고 있었다. 거대한 빌딩의 심장과 혈관이 모여있는 곳. 그의 발걸음이 문득 멈췄다. 그의 예민한 귀가 평소와 다른 미세한 진동을 포착했기 때문이었다. 중앙냉각 시스템의 예비 발정기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마치 건강한 사람의 심박 사이에 끼어든 불규칙한 떨림 같았다. 일반적인 관리팀 직원이라면 절대 알아챌 수 없는 지극히 미세한 이상 신호였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설계도가 펼쳐졌다. 20년 전 그가 밤을 새워가며 직접 그렸던 바로 그 설계도였다. 베어링의 마모 주기는 아직 한참 남았는데 그렇다면 문제는 윤활유 공급 라인의 압력 저하일 가능성이 높다. 방치하면 과열로 이어지고 최악의 경우 중앙 서버 전체가 다운될 수도 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과 몽당 연필을 꺼냈다. 그리고 중앙 냉각 시스템 예비 발정이 3호기, 윤활유 공급 압력 점검 요망, 베어링 소음 미세 변화 감지 라고 간결하게 적었다. 그는 그 쪽지를 관리팀 사무실 문틈으로 조용히 밀어 넣었다. 익명의 제보. 언제나처럼 그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이었다. 하루 일과가 끝나갈 무렵 지평은 마지막으로 로비를 한 바퀴 돌았다. 이제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공간이 다시 고요함을 되찾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거대한 황동 로고 앞에 섰다. 저 로고 아래에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고 또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다. 그의 눈에 이 거대한 빌딩의 야경이 비쳤다. 수많은 창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빛들. 저마다의 꿈과 욕망, 희망과 절망이 담긴 빛이었다. 그는 저 빛들을 지키고 싶었다.
그것이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한 속죄이자 유일하게 남은 사랑의 방식이라고 믿었다. 한편 40층의 CEO 라인에 위치한 강민혁의 사무실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직접 작성한 인력 효율화 및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을 최종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만년필이 종이 위를 오가며 몇몇 이름들을 가차없이 그어댔다. 그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렸다. 이것이 바로 혁신이다. 낡고 병든 것들을 잘라내야만 새로운 싹이 돋아날 수 있다. 그의 시선이 명단의 가장 마지막 부분, 시설 관리 및 미화부 항목에 멈췄다. 그리고 그의 만년필은 망설임 없이 한 이름 위로 향했다. 한지평. 까만 잉크가 그 이름을 단호하게 지워버렸다. 강민혁은 자신이 방금 거대한 태풍의 가장 작은 날갯짓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강민혁은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길고 지루한 보고서나 회의보다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를 선호했다. 그의 경영 철학은 날카로운 외과 의사의 메스와 같았다. 병의 근원을 찾아내면 주변 조직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도려내는 것. 그리고 오늘 그의 메스는 어제 자로 찍어두었던 시대착오적인 풍경을 향해 있었다. 오전 9시. JW그룹의 로비는 하루 중 가장 분주한 시간이었다. 출근하는 직원들, 방문객들, 그리고 중요한 해외 바이어들을 영접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의전팀까지. 공기 중에는 커피 향과 값비싼 향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강민혁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주인공처럼 가장 극적인 순간을 기다렸다가 자신의 비서팀과 함께 위풍당당하게 로비에 나타났다. 미국 아펙스사 대표단 10분 뒤에 도착합니다. 동선 최종 체크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릴 만큼 힘이 있었다. 그는 일부러 그렇게 말했다. 자신의 존재감과 권위를 과시하고 싶었다. 그의 매서운 눈이 로비를 훑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곧 한 곳에 고정되었다. VIP 전용 엘리베이터 뱅크 근처에서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는 한지평의 모습이었다. 강민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완벽한 기회였다. 그는 일부러 에이펙스사 대표단의 동선을 그쪽으로 잡으라고 지시했다. 그의 보좌관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강민혁은 성큼성큼 지평에게로 걸어갔다. 그의 비싼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 오만한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그는 지평이 막 닫고 지나간 벽면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마치 현미경으로 관찰하듯 벽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잠시 후 그는 손가락으로 벽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식별조차 불가능한 아주 희미한 얼룩이 있었다. 어쩌면 조명의 각도 때문에 생긴 그림자일지도 모르는 그런 미미한 흔적이었다. 이게 뭡니까? 강민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주변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지평은 천천히 몸을 돌려 강민혁이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뭘 묻고 있는지 안 들립니까? 이 얼룩 뭐냐고 물었습니다. 강민혁은 시설관리팀장을 호출했다. 중년의 팀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왔다. 팀장님, 이게 지금 우리 JW그룹의 수준입니까? 강민혁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높아졌다. 곧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을 좌우할 귀빈들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로비 벽에 이런 혐오스러운 얼룩이 버젓이 남아있어요. 이 작은 얼룩 하나가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어떻게 실추시키는지 모릅니까? 디테일의 부족, 정신 상태의 해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복지부동, 무사한 일. 그의 말은 과장되고 연극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진짜였다. 팀장은 고개를 조아리며 죄송합니다, 이사님.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민혁은 그를 만족시킬 생각이 없었다. 그의 목표는 팀장이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지평을 노려보았다. 당신, 지평은 조용히 강민혁을 마주보았다. 그의 맑은 눈동자는 두려움이나 굴욕감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그 눈빛은 오히려 강민혁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게 바로 내가 말하는 안일함의 표본입니다. 그저 시간만 때우고 월급만 받아가면 그만이라는 생각.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JW그룹은 완벽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완벽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며 모든 이들이 자신의 말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최종 선고를 내렸다. 팀장님, 이분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우리 JW그룹은 이런 분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너무나 사소한 이유로, 너무나 공개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한 사람이 일자리를 잃는 순간이었다. 시설관리팀장은 안색이 새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모두가 지평이 항변하거나 용서를 빌거나 혹은 분노를 터뜨릴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그저 미동도 없이 강민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아주 천천히, 거의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굴복의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알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라고 말하는 듯한 모든 것을 초월한 자의 고요한 수군기였다. 그의 그 태도가 강민혁을 더욱 불쾌하게 만들었다. 자신이 휘두른 칼에 상대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야 하는데 상대는 미동도 없이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칼이 손뭉치를 벤 것처럼 허무한 기분이었다. 로비 한쪽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신입사원 김수아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녀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지만 감히 나설 용기는 없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권력에 취한 젊은 이사의 횡포와 그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무력해 보이는 늙은 노동자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늙은 노동자의 뒷모습에서는 초라함이 아니라 거대한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위험이 느껴졌다. 지평은 천천히 몸을 돌려 자신의 청소 카트를 밀고 미화부 휴게실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와 같이 느리고 조용했다. 그의 등은 굽어 있었지만 그 걸음걸이는 무너지지 않았다. 미화부 직원들을 위한 작은 라커룸. 지평은 자신의 낡은 철제 라커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의 몇 안 되는 사적인 물건들이 있었다. 달아빠진 표지의 작은 책 한 권, 보온병, 그리고 모서리가 닳아 희미해진 낡은 사진 한 장. 활짝 웃고 있는 젊은 아내의 사진이었다. 그는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내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남은 물건들을 낡은 천 가방에 말없이 담았다. 그의 손길에는 서두름도 분노도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예견된 이별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담담했다. 그가 모든 짐을 챙겨 라커룸을 나설 때 몇몇 동료들이 안타까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저씨, 힘내세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위로했지만 지평은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 시각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호텔 스위트룸에서는 JW그룹 박진우 회장이 중대한 계약 협상의 마지막 단계를 조율하고 있었다. 상대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독일의 기술기업. 그는 협상에 완전히 몰두하기 위해
모든 통신기기를 꺼둔 상태였다. 그의 비서실장이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른 긴급한 사안들로 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그룹의 거대한 방패이자 수호자가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부재 중이었다. 지평은 JW그룹 타워의 회전문을 통해 밖으로 나섰다. 20년간 그의 삶 그 자체였던 빌딩.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탑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사랑, 증오, 그리움, 그리고 깊은 허무함.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의 지친 어깨 위로 서울의 잿빛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의 외로운 뒷모습이 분주한 도시의 인파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다. 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해냈다고 생각했다. 본보기를 보였고 기강을 바로 세웠으며 자신의 권위를 모두에게 각인시켰다. 그는 부하 직원들의 눈에서 두려움을 읽었고 그것을 존경이라 착각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저지른 무심한 결정이 이 거대한 제국 전체를 뒤흔들게 될 진정한 태풍의 서막이라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미화부 라커룸, 이제는 주인을 잃은 지평의 라커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오직 그가 늘 사진을 붙여두었던 자리에 남은 희미한 자국만이 한때 그곳에 소중한 이야기가 존재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샥샹로아, 자일라 총트리, 노에콘바운툭 수바자오, 총스렌. 한지평이 해고된 다음 날, JW그룹 타워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을 맞이했다. 강민혁의 충격 요법은 완벽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직원들은 그의 눈치를 보며 더욱 발빠르게 움직였고 복도는 불필요한 잡담 없이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것을 만족스럽게 지켜보며 자신의 리더십이 드디어 회사의 낡은 관성을 깨뜨리고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거대한 빌딩의 가장 깊고 은밀한 심장부, 프로메테스의 성소라 불리는 중앙 서버실에서 이미 재앙의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아주 사소한 이상 신호에서 시작되었다. 입사 2년 차의 주니어 엔지니어 박성준은 유럽 지사의 데이터 백업을 담당하는 3차 서버에서 아주 미미한 데이터 패킷 손실을 발견했다. 0.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무시해도 좋을 수준의 오류였다. 그는 매뉴얼대로 상급자에게 보고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무심했다. 박군,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 정도는 태양 흑점 폭발 때문일 수도 있어. 신경 꺼. 박성준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상사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이 거대한 시스템에서 그 정도의 오류는 일상적인 노이즈에 불과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니터에서 경고 메시지를 지우고 다른 업무에 집중했다. 그가 방금 지운 것이 제국의 붕괴를 알리는 첫 번째 나팔 소리였다는 것을 까맣게 모른 채 몇 시간이 흘렀다. 런던 증권시장이 개장할 무렵 사소한 글리치는 괴물로 변이하기 시작했다. 유럽 전역의 JW 물류 시스템이 원인 불명의 오류를 일으키며 멈춰 섰다. 항구에 도착한 컨테이너들은 데이터를 인식하지 못했고 수천 대의 트럭이 도로 위에서 발이 묶였다. 거의 동시에 아시아 금융거래 서버에서 해독 불가능한 에러 코드가 폭주하기 시작했다. JW그룹의 중앙통제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수십 개의 대형 스크린에 경고 메시지가 섬광처럼 터져나왔고 귀를 찢는 듯한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유럽 물류망 전체 마비. 아시아 금융 서버 응답 없음. 북미 생산 라인 데이터 동기화 실패. 보고들이 비명처럼 쏟아졌다. 같은 시각 42층의 부회장실. 서태진 부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평온한 얼굴로 바흐의 칸타타를 듣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값비싼 시가와 고급 위스키가 놓여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마치 신의 시선으로 인간 세상을 관조하는 듯한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때 그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진 번호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는 익숙하게 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다. 시옷 번째 봉인이 풀렸습니다. 서태진의 입가에 맺힌 미소가 더욱 깊어졌다. 그의 눈동자 속으로 20년 전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활활 타오르는 연구실의 불길, 화염에 일렁이던 자신의 젊은 얼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었던 통쾌함. 한지평, 네가 만든 유토피아는 바로 네가 만든 그 시스템의 손에 의해 무너질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는 위스키 잔을 들어 홀로 축배를 들었다. 중앙통제실은 전시 상황실을 방불케 했다. 최고의 전문가라 불리는 JW의 핵심 엔지니어들이 모두 소집되었다. 그들은 서버를 재부팅하고 방화벽을 점검하고 온갖 종류의 진단 프로그램을 돌렸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프로메테스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들의 모든 접근을 거부하고 공격했다. 그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했던 소스 코드는 이제는 외계인의 암호문처럼 변해 있었다. 시스템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재앙은 핵심에 도달했다. 오후 3시 정각. JW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일제히 암흑에 빠졌다. 전 세계의 공장 생산 라인이 멈췄고 금융 데이터는 증발했으며 사내 통신망은 완전히 두절되었다. 그룹의 심장이 멎어버린 것이다. 회장님 연결은 아직입니까? 주가 폭락, 서킷 브레이커 발동 직전입니다. CNN에서 속보가 강민혁의 사무실은 이제 전쟁지휘 본부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어제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식은땀과 공포만이 가득했다. 그는 고함을 지르며 지시를 내렸지만 그것은 허공을 가르는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문제는 그의 이해 범주를 아득히 넘어선 것이었다. 그가 어제 내쫓았던 늙은 노동자가 평생을 바쳐 닦았던 대리석 바닥에 작은 얼룩 따위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엔지니어들은 절망에 빠졌다. 그들을 공격하는 바이러스는 무차별적인 파괴를 일삼는 종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극히 우아하고 교활했으며 마치 프로메테스의 모든 비밀 통로와 약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듯했다. 시스템의 가장 근원적인 로직을 역이용하여 스스로를 붕괴시키고 있었다. 그때 수십 년간 시스템을 관리해온 늙은 수석 엔지니어 한 명이 망견자실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건 마치 프로메테스를 처음 설계했던 그 양반이 무덤에서 돌아와 자신의 창조물을 파괴하며 되찾으려는 것 같아. 신의 분노야, 이건. 그의 중얼거림에 젊은 엔지니어들은 미신 같은 소리라며 그를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지금 그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하루가 지옥처럼 흘러갔다. 엔지니어들은 탈진하여 쓰러졌고 JW그룹의 주식은 역사적인 폭락 끝에 결국 거래가 정지되었다. 강민혁은 잿빛 얼굴로 자신의 사무실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화려했던 커리어가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카메라는 혼돈에 빠진 중앙통제실을 천천히 훑었다. 그리고는 꺼져버린 수많은 모니터 중 하나, 중앙 메인 모니터에 다가갔다. 칠흑 같은 어둠만이 존재하던 그 화면 위로 찰나의 순간 녹색의 코드 한 줄이 섬광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것은 20년 전 프로메테스의 창세기와 함께 봉인되었던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창조자의 디지털 서명이었다. 기계 속 유령의 귀환. 화면은 다시 완전한 암흑으로 돌아갔다. 이 거대한 재앙이 잊혀진 과거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JW그룹의 전용기가 김포공항의 VIP 활주로가 아닌 인적이 드문 군용 비상 활주로에 미끄러지듯 내려앉았다. 언론의 눈을 피하기 위한 극비의 귀환이었다. 트랩을 내려오는 박진우 회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평소에 온화하고 여유로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조각상처럼 딱딱하게 굳은 표정 위로 깊은 피로와 고뇌가 서려 있었다. 활주로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오르자마자 김 비서가 기다렸다는 듯이 태블릿 PC를 켰다. 회장님, 상황이 최악입니다. 차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나가는 동안 김 비서의 침통한 브리핑이 시작되었다. 화면에는 연일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와 JW그룹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스쳐 지나갔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심의 대형 전광판들조차 JW의 붕괴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다. 박진우는 눈을 감았다. 차 안의 무거운 침묵과 차창 밖에 소란스러운 아우성이 기이한 대조를 이루었다. JW그룹 타워의 중앙통제실은 폐잔병들이 모인 야전병원과도 같았다.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며칠 밤을 사운 퀭한 눈으로 모니터 앞에 주저앉아 있었다. 박진우 회장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소란스럽던 통제실에 잠시나마 위태로운 질서가 찾아왔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다. 마지막 희망을 보는 눈빛이었다. 그는 강민혁처럼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지친 엔지니어들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준 뒤 중앙 메인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질문은 조용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롭게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었다. 외부 침입 흔적은 없습니다, 회장님. 모든 방화벽과 보안 시스템은 정상 작동했습니다. 마치 내부에서 시작된 반란 같습니다. 백업 서버는 모두 동일한 오염 증상을 보입니다. 복구를 시도할수록 데이터 손실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박진우는 늙은 수석 엔지니어 최 팀장을 따로 불렀다. 그는 20년 전 젊은 박진우 그리고 한지평과 함께 프로메테스의 초석을 다졌던 몇 안 되는 생존자였다. 박진우는 시스템 붕괴 직전 회수된 핵심 코드의 파편들을 보여달라고 했다. 모니터에 알 수 없는 기호들의 나열이 떠올랐다. 젊은 엔지니어들에게는 그저 의미 없는 데이터의 파편일 뿐이었지만 박진우와 최 팀장의 눈에는 그것이 다르게 보였다. 우아하면서도 무자비한 논리의 흐름,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파괴를 이끌어내는 치명적인 효율성. 그것은 20년 전 세상을 놀라게 했던 한 천재의 디지털 지문과도 같았다. 최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이건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마치 시스템 자체가 자아를 갖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는 프로메테스가 아닙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은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니, 최 팀장. 이건 자아가 아니야. 이건 의지지. 누군가의 아주 강력하고 슬픈 의지. 그는 마지막으로 화면에 섬광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는 그 코드라인을 띄워보라고 지시했다. HJP.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박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의미 없는 이니셜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알았다. 한, 지, 평. 이건 프로메테스에 대한 공격이 아니었다. 이건 프로메테스로부터의 공격이었다. 더 정확히는 그것의 창조주로부터의 공격이었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죽은 줄 알았던 친구 한지평이 살아있다는 것을. 박진우는 통제실에 모든 인원을 내보냈다. 오직 가장 신이 많은 김 비서만을 남겨두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다. 평소에 그답지 않은 모습이었다. 김 비서, 자네에게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네. 김 비서는
충격에 휩싸인 채 박진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20년 전 젊고 열정적이었던 두 명의 천재 엔지니어 박진우와 한지평의 이야기. 프로메테스의 성공적인 론칭을 축하하며 미래를 꿈꾸던 날, 그리고 그들 곁에서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던 지평의 아내, 원영의 이야기, 그리고 지옥 같았던 그날의 이야기. 박진우의 목소리는 비에 젖은 낙엽처럼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연구실을 집어삼킨 화염,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든 폭발,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타버린 시신. 세상은 그 시신이 한지평이라고 믿었다. 박진우 자신도 그렇게 발표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시신은 지평이 아니라는 것을. 난 지평이를 지켜주고 싶었네. 그 사고의 배후에 서태진 부회장이 있다는 걸 직감했지만 증거가 없었어. 그놈의 손에서 지평이를 지킬 방법은 그를 세상에서 죽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뿐이었지. 난 그가 어디선가 조용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거라 믿었네. 영원히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20년간 그를 짓눌러 왔던 죄책감과 슬픔이 그의 목소리에 묻어나왔다. 그는 한지평이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 믿었지만 동시에 그가 정말로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그는 돌아왔다. 이토록 끔찍하고 절망적인 방식으로. 박진우는 담배를 비벼 껐다. 이제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두 가지였다. 회사를 살리는 것, 그리고 친구를 찾는 것. 그는 알 수 있었다. 지평이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프로메테스를 파괴하려 한다면 그것은 분명 누군가가 그의 마지막 남은 인내심마저 짓밟아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김 비서에게 비밀리에 명령을 내렸다. 지금부터 모든 공식적인 기록은 잊게. 유령을 찾아주게. 한지평을 찾아. 아무도 찾지 않을 곳, 가장 조용하고 가장 잊힌 곳을 뒤져. 스스로 투명 인간이 되길 원했던 사람을 찾는 거야. 그렇게 절망적인 수색이 시작되었다. 김 비서는 20년 전의 낡은 서류 창고를 뒤지고 가명으로 된 토지대장과 병원 기록을 샅샅이 훑었다. 하지만 허사였다. 한지평이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듯 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회사는 계속해서 피를 흘렸다. 서태진 부회장은 이 혼란을 틈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했다. 그는 겉으로는 위기에 빠진 회사를 안정시키려는 구원투수인 척하면서 뒤로는 비밀리에 경쟁 투자자들을 만나 적대적 인수합병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완전히 무력한 허수아비로 전락했다. 그는 회장에게 철저히 외면당한 채 사무실에 틀어박혀 늙은 직원들 사이에서 떠도는 프로메테스의 유령과 전설의 창립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가 언제나 기업의 신화쯤으로 치부했던 바로 그 이야기들을. 수색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김 비서가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그는 천재 엔지니어 한지평을 찾는 것을 멈췄다. 대신 빌딩 그 자체와 연결된 조용하고 평범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얼마 전 관리팀에서 무시하고 넘어갔지만 기록에는 남아있던 발정이 소음에 대한 익명의 메모를 떠올렸다. 그는 즉시 그날의 CCTV 기록을 요청했다. 수십 개의 화면을 몇 시간 동안 돌려본 끝에 그는 마침내 찾아냈다. 흐릿한 영상 속 관리팀 사무실 문틈으로 작은 쪽지를 밀어넣고 조용히 사라지는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한 남자의 뒷모습. 김 비서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즉시 미화부의 인사 기록과 그 남자의 모습을 대조했다. 숨가쁘게 박진우 회장의 집무실 문이 열렸다. 김 비서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서류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최근에 해고 처리된 직원의 인사 파일이었다. 서류에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한 중년 남자의 증명사진이 붙어 있었다. 이름 한지평. 박진우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의 남자는 20년의 세월 속에 많이 늙고 지쳐 보였지만 그 깊고 맑은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그는 유령을 찾았다. 서울의 하늘 아래 부와 권력이 모이는 화려한 강남과는 완벽하게 분리된 또 다른 세계가 있었다. 거미줄처럼 얽힌 좁은 골목, 세월의 때가 켜켜이 쌓인 낡은 다세대 주택들, 그리고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듯 위태롭게 경사를 오르는 가파른 계단. 그곳은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닿지 않는 잊힌 사람들의 동네였다. 그 어울리지 않는 풍경 속으로 한 무리의 검은색 고급 세단이 조심스럽게 기어 들어오고 있었다. 마치 백조무리가 진흙탕에 발을 들인 듯 차들의 매끈한 외관은 주변의 낡은 풍경과 극적인 부조화를 이루었다. 골목의 주민들은 창문 뒤에 숨어 저 낯선 침입자들을 경계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았다. 두 번째 차 뒷좌석. 강민혁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왜 이곳에 와 있는지, 왜 자신의 운명이 어제 자로 해고한 그 늙은 청소부의 손에 달려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박진우 회장의 불호령에 이끌려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이 낯선 채 몸을 싣고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차들이 낡은 빌라 한 채 앞에서 멈췄다. 박진우 회장이 가장 먼저 차에서 내렸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녹슨 철제 난간이 위태로운 좁은 오고의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JW그룹의 이사진들이 어색한 표정으로 그 뒤를 따랐다. 계단의 끝에는 작은 옥탑방이 있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그곳은 가난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정갈했다. 햇볕을 받아 잘 마르고 있는 흰 빨래 몇 점, 주인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느껴지는 작은 화분들. JW그룹 타워의 화려함과는 완전히 다른 인간적인 삶의 냄새가 나는 공간이었다. 한지평이 그곳에 있었다. 그는 방 한가운데서 낡고 해진 여행 가방에 자신의 몇 안 되는 짐을 차곡차곡 담고 있었다. 그는 박진우와 그 뒤에 선 사람들을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마치 그들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그의 표정은 담담했다. 박진우는 옛 친구의 앞에 섰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까? 수많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20년간의 죄책감, 그리움, 그리고 지금의 이 절박함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는 간신히 잠긴 목소리로 친구의 이름을 불렀다. 지평가. 그리고 다음 순간 모두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광경이 펼쳐졌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 거대 그룹의 총수 박진우가 거친 시멘트 바닥 위로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의 값비싼 양복 바지가 시멘트 가루에 더러워지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두 무릎을 완전히 바닥에 댔다. 그 광경을 본 이사진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그룹의 총수가 무릎을 꿇은 마당에 그들이 서 있을 수는 없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하나둘씩 박진우의 뒤를 따라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덜덜 떨고 있던 강민혁도 거의 반사적으로 그들 사이에 섞여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과 부를 가진 남자들이 허름한 옥탑방의 늙은 청소부 앞에서 일제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초현실적이고 기이한 풍경이었다. 그들의 무릎에서 비싼 원단이 시멘트 바닥에 스치는 소리가 나직하게 울려 퍼졌다. 굴욕과 절박함이 뒤섞인 소리였다. 박진우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지평아. 내가 다 잘못했다. 오만했고 널 지켜주지 못했다. 제발 돌아와줘. 회사를
아니, 네 자식을, 네가 낳은 프로메테스를 살려줘. 그는 프로메테스를 자식이라 불렀다. 한지평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을 건드리기 위해서였다. 한지평은 무릎 꿇은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표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과도 같았다. 승리감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깊고 깊은 피로감만이 서려 있었다. 그는 오랜 침묵 끝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일어나십시오, 회장님. 당신들이 저에게 이럴 이유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독히도 차분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그는 이미 세상을 등지기로 결심한 사람이었다. 강민혁에게 당한 모욕은 그가 세상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을 끊어내게 만든 반가쇠였을 뿐이다. 박진우는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돌려 강민혁을 노려보았다. 강 이사, 사죄드려. 강민혁은 완전히 망가진 얼굴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뱉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그가 뱉은 선생님이라는 호칭. 그것은 어제와 오늘 사이에 벌어진 권력의 완전한 역전을 상징하는 단어였다. 한지평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다. 눈을 감자 20년 전의 풍경이 떠올랐다. 아내의 웃는 얼굴, 연구실을 집어삼킨 화염, 그리고 배신. 그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기로 결심했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버렸던 세상이 그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평온을 향한 갈망과 자신의 자식인 프로메테스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그의 마음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바로 그 시각, 옥탑방에 있는 언덕 아래에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 안. 서태진 부회장의 수하 한 명이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옥상의 모든 광경을 촬영하고 있었다. 영상은 실시간으로 서태진의 집무실로 전송되었다. 서태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거대한 모니터에 떠오른 그 비현실적인 광경을 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위스키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그의 평온했던 가면이 처음으로 깨져 내렸다. 한지평, 살아있었어? 살아있었다고. 그의 눈에 순수한 경악과 함께 원초적인 공포가 떠올랐다. 20년 전 자신의 손으로 완벽하게 묻어버렸다고 믿었던 유령이 지옥에서 돌아온 것이다. 다시 옥탑방. 한지평은 무릎 꿇은 남자들에게서 시선을 돌려 멀리 보이는 JW그룹 타워의 실루엣을 바라보았다.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 해가 빌딩의 유리창에 부딪혀 마지막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결정이 저물어가는 해와 함께 저울 위에 올려져 있었다. 그를 파괴했던 세상으로 다시 걸어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등을 돌릴 것인가? 그의 침묵 속으로 도시의 소음과 바람 소리가 무겁게 흘러갔다. 옥탑방의 침묵은 무거웠다. 무릎 꿇은 자들의 거친 숨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만이 공간을 채웠다. 한지평은 오랫동안 JW 타워를 응시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수많은 감정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일레어나십시오. 박진우 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한 희망이 서려 있었다. 제가 돕겠습니다. 지평의 말에 이사진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는 무릎 꿇은 남자들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늙은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었기에 역설적으로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자의 시선이었다. 치어째, 나는 JW의 직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프로메테스의 주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인력, 모든 자원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저에게 주셔야 합니다. 회장님을 포함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겠습니다. 박진우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네. 당연한 일이야. 둘째, 지평의 시선이 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있는 강민혁에게 향했다. 강민혁은 온몸을 떨었다. 강민혁 이사는 해고시키지 마십시오. 의외의 말에 모두가 놀랐다. 박진우조차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 대신 그는 제 개인 비서가 될 겁니다. 제가 시스템을 복구하는 동안 그는 제 옆에서 제가 시키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커피를 타오는 것부터 낡은 장비를 옮기는 것까지. 그는 자신의 오만한 혀와 눈이 진정한 능력과 헌신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겁니다. 단순한 해고는 그에게 너무 과분한 처사입니다. 그것은 해고보다 더한 형벌이었다. 자신의 손으로 내쫓았던 청소부의 수발을 들며 자신의 무능과 어리석음을 매 순간 확인해야 하는 지옥. 강민혁의 어깨가 더욱더 깊이 파묻혔다. 마지막으로 지평이 말을 이었다. 제가 돌아왔다는 사실은 당분간 대외비입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알아야 합니다. 저는 회장님의 정원을 위임받은 특수고문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소음 없이 오직 일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의 조건들은 모두 받아들여졌다. 그날 밤 한지평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옥탑방이 아닌 박진우 회장이 마련해준 특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잠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20년 전의 화염과 아내의 마지막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한지평은 다시 JW그룹 타워의 로비에 섰다. 며칠 전 그가 굴욕적으로 쫓겨났던 바로 그 자리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작업복 차림이 아니었다. 박진우 회장이 직접 보내온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회색 스웨터와 면바지 차림이었다. 그의 곁에는 박진우 회장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고 그들의 뒤에는 강민혁이 낯빛이 하얗게 질린 채 지평이 요청한 낡은 공구 가방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있었다. 로비를 지나던 직원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걸음을 멈췄다. 며칠 전 모두의 앞에서 해고당했던 늙은 청소부. 그가 지금 그룹의 총수인 박진우 회장의 극진한 호의를 받으며 걷고 있었다. 그리고 하늘 높은 줄 모르던 강민혁 이사가 그 청소부의 시종처럼 뒤를 따르고 있었다. 권력의 역학관계가 이토록 명백하고 극적으로 뒤바뀐 풍경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지평은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곧장 중앙 통제실로 향했다. 통제실은 여전히 패닉 상태였다. 지평은 겁에 질린 엔지니어들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곧장 메인 콘솔로 걸어갔다. 구형 기계식 키보드를 가져오세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젊은 엔지니어 하나가 어리둥절하며 최신식 터치 인터페이스를 가리켰지만 지평은 눈길도 주지 않았다. 잠시 후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기계식 키보드가 도착했다. 지평은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그의 투박하고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이 키보드 위로 올라갔다. 따다다다다닥. 그 순간 통제실의 공기가 변했다. 젊고 유능한 엘리트 엔지니어들이 할 말을 잃고 그의 손가락을 쳐다보았다. 수십 년간 청소만 해온 사람의 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속도와 정확성이었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피아니스트처럼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그는 시스템을 공격하는 바이러스와 싸우지 않았다. 그는 시스템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공격적인 코드를 쓰는 대신 시스템을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는 코드를 써 내려갔다.
그는 20년 전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도록 숨겨두었던 비밀 통로들을 하나씩 열었다. 그는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집을 걷는 사람처럼 프로메테스의 거대한 구조 속을 망설임 없이 유영했다. 엔지니어들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에게는 해독 불가능한 외계어의 나열이었던 악성 코드가 저 늙은 남자의 손끝에서 한 줄 한 줄 힘을 잃고 해체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체스 그랜드마스터가 슈퍼컴퓨터를 상대로 이기는 광경을 보는 듯 했다. 그들의 존경심은 경외심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숭배에 가까운 감정으로 변해갔다. 지평은 일에 몰두하며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 강제 삭제되었어야 할 로그 저장소의 심층부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다. 수년간 시스템 내부에 잠복해 있다가 최근에 활성화된 악의로 가득 찬 코드의 흔적을. 지평은 그 코드의 스타일을 즉시 알아보았다. 자신의 우아한 스타일과는 정반대의 오직 파괴만을 목적으로 하는 잔인하고 투박한 방식. 그것은 그의 오랜 라이벌 서태진의 스타일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날카로운 기억이 스쳤다. 젊은 시절의 서태진이 연구실에서 자신의 코드를 보며 경멸과 질투가 뒤섞인 눈으로 말하던 모습. 내 코드는 너무 이상적이야. 지평아,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 악성 코드의 발견은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현재의 위기와 20년 전의 화재는 연결되어 있다. 그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다. 아내의 죽음이 누군가에 의해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생각이 들자 20년간 잠들어 있던 차갑고 집중된 분노가 그의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조용히 뒤에 서 있던 강민혁을 불렀다. 강 이사,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일을 하게. 20년 전 제2연구소 화재 사고와 관련된 모든 물리적 서류와 CCTV 기록 원본을 찾아오게. 단 한 장도 빠짐없이. 강민혁은 속죄할 기회를 얻었다는 생각에 한치의 의문도 없이 즉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달려나갔다. 지평이 자신의 새로운 권력을 과거를 파헤치는데 사용하기 시작한 첫 번째 순간이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지평은 바이러스의 핵심부를 고립시키고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에 시스템 스테이블이라는 녹색 표시등이 켜졌다. 그 순간 지쳐있던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순수한 존경과 감탄의 눈으로 한지평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한지평은 스크린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허공의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일단 회사를 급한 불에서 구해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는 방금 자신의 인생을 파괴한 남자를 상대로 조용한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서버실에서 들려온 메아리는 단순한 데이터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전 범죄의 메아리였고 그는 이제 정의를 찾아 나설 것이다. 시스템은 안정되었지만 JW그룹 타워의 공기는 여전히 폭풍전야처럼 무겁고 고요했다. 박진우 회장의 이름으로 소집된 긴급 이사회 및 주주총회. 회의실에는 그룹의 모든 핵심 인물들이 모여 있었다. 굳은 표정의 임원들, 불안한 눈빛의 대주주들, 그리고 그 중심에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하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을 감추지 못하는 서태진 부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지평을 20년 만에 나타나 회사를 혼란에 빠뜨리고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불안정한 유령으로 몰아갈 계획이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모두의 시선이 회의실 문으로 쏠렸다. 문이 열리고 박진우 회장과 함께 한지평이 들어섰다. 그는 여전히 군더더기 없는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얕보지 못했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지평은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그는 손실액이 적힌 재무보고서나 피해 상황 분석 자료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서태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프로메테우스는 단순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자식이었고 동료였고 제 아내와의 꿈이 담긴 살아있는 유기체였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심장에 독을 심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는 스크린에 자신이 발견한 악성 코드를 띄웠다. 그는 기술적인 분석을 시작했다. 시스템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특정 데이터의 흔적을 의도적으로 지우도록 설계된 독. 그리고 이 독을 심을 수 있는 사람은 20년 전 프로메테우스의 초기 설계에 깊숙이 관여했으며 동시에 최고 관리자 등급의 접근 권한을 가졌던 극소수의 인물뿐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시선이 다시 서태진에게 향했다. 여기 계신 서태진 부회장님처럼 말입니다. 서태진이 코웃음을 쳤다. 근거 없는 비방이 지나치군요. 20년 만에 나타난 유령의 망상으로 회사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릴 셈입니까? 망상이라. 지평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비웃음에 가까웠다. 그럼 이제부터 그 망상의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신회 회의실 뒤편에 서 있던 강민혁이 먼지 쌓인 서류 상자 하나를 들고 앞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함께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것은 20년 전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던 제2연구소의 출입기록 원본입니다. 강민혁이 말했다. 그는 서류를 스크린에 띄웠다. 폭발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서태진이 통제구역인 중앙동력실에 출입했던 기록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서태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조작이야. 저건 전부 조작된 거야. 조작인지 아닌지는 이 다음 것을 들어보면 알게 되겠죠. 지평의 말과 함께 강민혁은 낡은 오디오 복원 장치를 재생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20년 전 그날 밤 연구소 보안 시스템에 녹음되었던 음성 파일이었다. 서태진과 한지평의 아내 원영의 목소리였다. 원영, 당신이었군요.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빼돌리고 있던 게. 당장 그만두세요. 지평 씨에게 모든 걸 말하겠어요. 서태진, 이 기술은 내 거야, 원영 씨. 처음부터 내 것이었어야 해. 방해하면 당신도 지평이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 대화 직후 파일은 폭발음과 함께 끊겼다. 음성 파일이 끝나자 회의실은 얼어붙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다. 서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전부 저놈이 꾸며낸 음모야. 그는 미친 사람처럼 출구를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문은 박진우 회장의 지시를 받은 보안 요원들에 의해 막혀 있었다. 곧이어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발버둥 치며 끌려나가는 서태진의 비명소리가 복도에 길게 울려 퍼졌다. 20년간 묻혀있던 거대한 진실이 마침내 세상의 그 참혹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강민혁은 조용히 한지평에게 다가왔다.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저 빳빳한 사직서를 내밀고 허리를 깊이 숙였다. 선생님, 저는 JW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 배운 것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지평은 그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차가움이 아닌 다른 감정이 스쳤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며칠 후 한지평은 창업주라는 자신의 진짜 신분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전사방송을 통해 직원들 앞에 섰다. 그는 이익이나 시장 점유율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와 함께 꾸었던 첫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람을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는 회사, 기술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회사. 그는 아내의 이름을 딴 원영재단의 설립을 발표했다. 젊고 열정적인 엔지니어들을 후원하기 위한 재단이었다. 그의 연설은 복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부활과 희망에 대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다. JW그룹은 상처를 딛고 서서히 회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새롭고 건강한 활기가 회사 전체에 돌았다. 맑게 갠 어느 오후, 한지평은 홀로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작은 공동묘지를 찾았다. 그는 아내 원영의 소박한 묘비 앞에 섰다. 그는 하얀 국화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원영가 나왔어. 그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려주었다. 20년간의 그리움과 고통,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정의에 대해. 이제 당신과 함께 꾸었던 그 꿈을 내가 마저 이뤄나가겠노라고. 그는 멀리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옅고 진실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행복의 미소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겪어낸 자의 평온과 안도의 미소였다. 길고 길었던 20년의 겨울이 끝나고 있었다. 과거의 잿더미 위로 마침내 새로운 날의 찬란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